정리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영균 시인이자 한국문학인사를 모시고 작품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영균 이사장님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선생님은 1942년 전북 김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김제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평야. 네, 그렇죠. 평야가 생각나죠. 김제, 만경들, 지평선이 유일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은 중앙대학교인데 선생님이 졸업하실 때는 서라벌예술대학교였죠.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학교 다니실 때 서정주, 김덕미 이런 분들에게 수업을 받지 않으셨을까 추측해 봅니다. 1972년에 풀가별로 시인으로 등단하셨고 현대문학으로 수필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장마, 갈매기, 바다와 아이들, 사랑, 흘리품 자라나라, 아이에서 어른까지, 사람의 마음, 하루, 나는 예수가 좋다, 오래된 습관, 그리운 사람 등이 있습니다. 수필집으로는 다루는 것이 나는 두렵다, 사람에 관한 명상 등이 있습니다. 월간문학, 한국문학, 문학사상 이런 편집장 주관을 역임하셨는데 이번 학기에 김태훈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문구 소설가의 작품으로 지금 수업하고 있죠. 이문구 그 소설가와 김영균 선생님이 늘 같이 우리 한국문학의 한복판에 있는 잡지를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학기 한국문학사 수업을 했는데 그야말로 문학사의 가장 산증인 같은 분이죠. 문단의 이야기라든가 또 문학의 흐름이라든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어렵게 보셨습니다. 정말 바쁘셔서 전화 받기 힘드실 정도로 바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객관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시인상, 한국예술문화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보 교수님하고는 만남이 깊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기가 제가 핑계가 아니라 좀 바쁩니다. 그래서 오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인데 거기서 여러 번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다른 일을 미룰 때라도 여기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작심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6시 반부터 문학의 집에서 김효섭 선생 문학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김효섭 선생님은 가정문학도 하고 시도 쓰시고 했죠. 자꾸 오신 지가 10일 된 모양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좀 가까웠거든요. 그분 행사를 제가 못 가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보내주고 이렇게 제가 서울에도 없고 지금 지방에 내려가느라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핑계를 대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우리 오보 교수님은 이당 김수영 해설집 같은 걸 보시면 보셔서 공부하셨겠지만 아주 역량이 있으시고 그래서 자꾸 문단에서도 존중을 받아오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아끼는 후배입니다. 사실은 학생이라는 게 이제 지금 대학은 이제 그 교수님하고 학생 간의 가까움 이런 것 또는 이런 것은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워낙 오래돼서 전에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대학교 대학 생활
생활 동안에 교수님 하나는 꼭 그 잡아놔야 된다. 교수님 하나한테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교수님을 하여금 교수님이 아는 것을 뭐 더 많이 알 수도 있겠고 마음적으로 더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 사회에 나와서도 교수님 가까이 지내면 사회에 나와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교수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그냥 그 어떤 그 지식을 주고받는 그 사이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면 당연히 큰 도움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가르침을 받는 그런 거 끝날 게 아니라 교수님 마음까지도 내 마음에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앉았으니까 저는 특별히 대학에서 강단에서 강의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일 없기 때문에 제가 체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춰서 좀 문화 내지 문단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봉 교수님도 아마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얘기 들으려고 그래서 이런 무슨 뭐 책에 있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제 경험에 의한 얘기들이 여기서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저희 먼저 문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문단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문인들의 사회입니다. 문인들이 작품 혼자 쓰는 거지만 그러나 문단은 또 혼자 쓰는 작가들이 모이는 어떤 사회죠. 문단의 좋은 점은 뭐냐면 서로 격려해주고 또는 좋은 작품을 쓰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또는 좋은 작품을 썼을 때 또 상도 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문단의 어떤 이슈를 정해서 또 세미나를 열기도 해서 어떤 창작에 대한 어떤 모티브 등 같은 것을 주기도 하고 또는 문학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문을 넓혀주기도 하고 해서 문단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모여진 것이 단체들, 특히 여러 가지 협회들이라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 한국문인협회는 지금 한 10,000명의 작가가 지금 회원으로 있습니다. 저희 문협은 한국문협은 1949년도 한국문학회화협회라는 거가 결성이 됩니다. 그때는 박종화 선생님의 회장 맡은 거 같고 김동기, 서정구 이런 분들은 시나 소설분과회장 또는 양주동 선생님 번역분과회장 황순원 선생님 하여튼 그때 지금 우리 문학사적으로 큰 별인 그런 분들은 그때 다 맡아서 이제 한국문학가협회를 창립했는데 그때 회원들은 주로 우익 또는 자익에서 우익으로 넘어온 사람들 또는 중도파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결성을 했어요. 그게 49년입니다. 그러다가 1954년인가 이제 예술원이라는 단체가 생깁니다. 예술원이 지금 있죠. 그것이 1954년인가 생겼는데 그것이 생기면서 약간 분포가 일어나가지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자유문학가에서 하고 또는 시인단체로는 한국시인협회, 아동문학협회 해가지고 몇 개가 갈라지면서 자유문학이라는 잡지가 또 생겨나고 현대문학은 그때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갈려져 있다가 1921년 5.16이 나죠. 5.16이 나고 난 후에 사회단체 통폐합이라는 조치가 생깁니다. 정부에 의해서. 그때 다시
문학단체는 이렇게 그 예총이라는 거, 예술단체 총연합회라는 것이 생기면서 문학도 문학단체하고 합쳐집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한국문예협회가 1961년이죠. 그래가지고 그 한국문예협회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한국문학가협회고 다시 한국문예협회에서 조금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가지고 한국문예협회가 되어 있는데 이제 초대 이사장이 그 전용택 선생이라는 화수분. 그리고 다음에 그 박종환 선생, 그 다음에 이제 김동미, 그 다음에 이제 조현현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서정주, 이당 서정주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조병화 선생, 그리고 이제 황명 선생, 성춘복 선생, 그리고 신세웅 선생 이어서 이제 제가 맡게 됐는데, 대수로는 24대고, 사람으로는 10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은 저까지 포함해서 3분이고, 나머지 7분은 잡고 하셨죠. 그래서 그 한국문예협회는 지금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10,000명이라고 했는데요. 지부, 지회, 해외까지 해서 한 170개 지회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문단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어오고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 그 한국 그 어떤 문단이랄까 흐름으로 보면 1908년에 우리가 그 100주년을 요새 금년에 지금 행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최남선의 해에서 소년에게 그래서 소년지에 11월에 발표된 거죠. 해에서 소년에게 처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 기원으로 잡아서 지금 100주년 잡는데, 그 작품이 이제 발표된 이후로 이왕에서 무정이라든가 1917년에 그렇게 그렇게 발표하다가 소위 문단이라는 거 1920년인가 창조가 또 전영택 선생이나 중요한 선생 이런 분들 염상섭 선생님도 아닌가 그때 창조가 잡지가 창조 그 단체죠. 도인이죠. 그것이 생기면서 백조가 생기고 태어가 생기고 조선문단이 생기고 하는 잡지가 쭉 20년대를 이어오다가 30년대 와서는 이제 신춘문예 같은 것을 그 신문사를 해가지고 소위 김동미 선생이 화랑 위에 가니까 그런 작품들이 그때 3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신춘문예 당선자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황수명 선생, 이당 서정주 선생, 김동미 선생 이런 분들 그때 나오고 그 무렵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대 원론의 문제인데 카프 조선 플로레트가 카프 문학이 이제 카프가 나오는데 임화 중심으로 해서 그게 좀 나오다가 이제 1939년도에 문장지가 나오면서 정경 편집에 문장지가 나오면서 천옥가시, 박두진, 박물, 조준 이런 분들이 나오죠. 박남수, 이한씨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또 국민문학이라 해가지고 좀 시민문학이라는 소위 많이 얘기도 하는데 국민문학이 나오게 됩니다. 나도 해방을 받게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정리되면서 1949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문학가협회를 이제 세우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잡지 같은 것은 이제 문단이라는 게 잡지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잡지는 이제 54년도 되면 50년도경에 문예라는 잡지가 나왔고, 그 후에 하얀 현대문학이 나왔고, 자유문학이 나왔고, 그래서 60년대쯤에서 문학, 춘추라는 게 나왔고, 60년대 후반기에 시잡지로서 현대시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월간 문학이라고, 문예협회 기관이 18년도 창간돼서 나오고, 그 후에 70년대 이제 문학사상 73년인가요?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심상이라든가 시집 나오게 되고 80년대 그때 그 70년대 74년인가 그 10월 유신 가지고 상당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그 독재를 할 적에 그 자유 실천을 외치면서 그 자유 실천 그때는 뭐 자유 실천 최고인가 이런 게 나옵니다. 저도 그때 발견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87년인가 다시 그 인력 작가 그쪽으로 이제 해서 나오고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라든가 상당히 군부 현장이었기 때문에 잡지 등록이 이제 못 나왔죠. 그러다가 1987년인가 88년인가 그러니까부터 노태우 정권 때부터가 이제 그 풀어져가지고 잡지가 등록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은 뭐 문예지가 200종 넘을 정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잡지로 인해서 문인들이 그동안에 그 나오고 싶었던 문인들이 대거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모르긴 하죠.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그 전국의 국민이 아마 지방명리까지 한 15,000명은 그냥 극량 하는 생각은 저는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그 문인이 너무 많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우리 그 인구 비례에 비해서 문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서 많다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의 어떤 감성적인 국민이고 또 문학하기에 좋은 어떤 감성을 가진 국민이고 또 옛날에 그 어떤 그 벼슬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시조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이렇게 큰 장원을 하면서 벼슬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하계문학의 문학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실을 이어온 국민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학이라는 것은 이해 못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상당히 어떤 그 삶의 그 가치라든가 어떤 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문학을 하진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할 적에 문학이야말로 좀 해볼 만한 것인데 그것이 해당이 소용돌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문학이 그 인구가 많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 그러나 문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문학을 읽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 우리의 그 현실이거든요. 이것이 큰 우리에게 과제로 남고 앞으로 이제 한번 지켜보는 문제인데 책을 많이 읽는 사회, 국가는 다 부하고 아주 그 부가 선진국이었거든요. 큰 우리가 그 크게 보는 나라들, 대국, 이런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이런 영국, 일본까지도 그 책들을 참 많이 읽거든요. 책을 막 읽는 많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문학하는 인구, 그리고 작가에 비해서 작가도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작품도 참 많이 읽는다. 근데 우리는 서점에 가면 조금 그렇게 문학책, 특히 소설책을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들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금방 들을 일은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작가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작가가 그 독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쏟아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어떤 의무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문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희망적인 일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1월인가 일본의 니카다를 간 일이 있어요. 니카다라면 카와다 야스나리가 설국을 썼던 곳이 제도 쪽인가 하여튼 산간 일본의 끝
북쪽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곳인데 그곳을 간 적이 있는데 그곳을 가는 비행기가 서울에서 직항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게 뭐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직항로가 있어요. 직항로가 있고 또 그 카와바타 야스나리가 설국을 썼던 그 여관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 여관에 들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 정도. 그래서 예약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사실은 그게 여관이니까 여관에다 뒤에다 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호텔도 좀 증축은 돼 있지만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1년 전에 예약을 해서 꼭 갈 만한 곳이냐. 그건 문학인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건 그렇게 딱 수긍하기 힘들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곳 설국을 썼던 자리, 그 여관, 그 자리를 오고 싶어서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몰려들다 보니까 우리가 가려면 1년 전에 예약한다.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문학의 가치, 그런 겁니다. 직항로가 일본어로 하여금 개설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걸 가려면 1년이나 예약되고 이런 거예요. 문학의 소중함, 가치는 외국에서 일본, 당장 일본이 나는 이쁘지는 않아요. 독도 문제도. 그러나 그것도 인정을 인정했다는데 문학의 가치, 그런 것을 그렇게 느끼게 해준다. 일본에 가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동해 소세키라는 작가 사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그 위에 완전히 세종대왕 초상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작가 초상화가 있어요. 그 소세키가 누구냐? 알아보니까 우리네 최남선처럼 거기에도 아마 10년 정도 앞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신문학, 현대문학의 기원은. 그래서 80년 후반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한 가지 있지만, 그런 제목으로 작품 쓴 것을 어떤 일본 문학의, 현대문학의 기원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라요. 일본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카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 문학상을 1968년도 받았는데 그래서 받자마자 일본 국회에서 뭘 결의했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뭐냐면 카와바타 야스나리의 세금을 받지 말자. 그게 노벨상이 지금은 한 15 이렇게 든다고 하지만 그때도 돈이 상당히 많지 않았겠어요? 세금을 내고도 돈은 많이 남을 텐데 일본 사람은 일본 국민으로서 이제 예를 갖추는 거죠. 어떤 존경심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세금을 안 받는 입법을 한 분을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참 존중되고 국가로부터나 정부 이런 데부터 존중이 되면 또 그만큼 또 이렇게 관심도 높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아마 정부 자체도 문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또 작가는 작가대로 좋은 작품 써야 될 것이며 또 독자는 독자대로 문학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여서 많은 책을 읽게 될 것이며 정부 차원대로 어떤 문화 정책의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신문의 중앙일보에 엘리자베스 조야로 이런 분이 피아니스트 같아요. 그분이 연주회를 한다고 하면서 기사가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위에 타이틀 보니까 내 음악을 키운 것은 문학과의 미술이다. 그렇게 큰 타이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사 읽어보니까 물론 예술도 예술이니까 문학과 근접한 음악이라든가 근접한 예술이니까 미술 빼고 얘기하려고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게 이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그런 것들이 어떤 문학적 정신이 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이 젊은 나이가 24살까지 남았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당당히 와서 첫 대학이라고 보니까 얼마 우리나라에 처음 온 것 같았는데 나를 키우는 것은 문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문학의 어떤 힘이 얼마나 그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나온 것인데 톨스토이 소설에 보면 그 세 번째 무덤인가 그런 건데 황제가 현자를 부릅니다. 물어볼 게 있다면서 불러서 물어보기는 뭐냐면 첫째 내가 뭔가를 하나를 구상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때가 어느 때가 내가 하고자 싶은 일을 하는 최적기가 언제냐 그런 걸 물어본다 보니까 선녀가 대답하기를 바로 지금이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느 때 누구를 만나야 좀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물어보기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황제가 물어보니까 현자가 대답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모처럼이라기보다는 이게 최초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근데 오늘 우리 만남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났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일을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 하는 생각을 강조하고 하는 얘기인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야? 제가 대답 안 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착한 일을 착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주는 사람, 그게 누구냐? 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의 작품을 보면 모든 예술이나 다 그렇습니다. 작품을 보면 그것은 될 얘기가 다 나옵니다. 노동운동 나오고 사기꾼도 나옵니다. 설령 사기꾼으로 얘기가 끝나더라도 그 작가가 의도하는 바는 사기를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다 선을 길러주는 거예요. 모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품 하나도 어떻게 보면 종교예요, 종교. 그렇지만 선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작품 속에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좀 일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경험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작품 속에는 우리가 경험치 못한 그 작품의 그 현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이면의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작가의 몫입니다. 그 창의성이고 그런 것인데,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겪지 못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대리 경험을 하게 되고 항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어디서 찾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안겨주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분이 누구냐? 작가다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기에 문예찬 작가도 오신 것 같고, 우리 문혁 회원도 오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앞으로도 상작이라는 것은 물론 평생 동안 하는 건다,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냥 항상 그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씀으로써 그 독자에게 어떻게 더 착하도록,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살도록
갇히게 살도록 해주냐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떤 작가의 몫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느낌부터 작가의 작품을 독자가 느끼는 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일종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프랑스의 르 클레조라는 분이 그 노벨상을 받았죠? 그분이 그 기자님이 한 말이 그겁니다. 작품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 그 클레조라는 분이 답변하기를 반응을 얻기 위해서 쓴다. 그리고 내가 노벨상을 받은 것도 하나의 반응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감대, 어떤 감동, 울림, 이런 것이 이제 그 속에 반응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작가는 어떤 선한 것을 뭔가 형상화하되, 독자로 하여금 선한 것을 느끼도록 하되, 그것이 큰 감동, 큰 울림으로 올 수 있는 작품을 창해야 된다, 창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문학의 어떤 가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합니다만, 사실 물론 모든 예술에 앞서서 예술 중에서도 꽃이 문학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문학이 문자로 남겨지는 어떤 이점이 또 있죠. 내용이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는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우리가 문학을 기원을, 기원전 9세기,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아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000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000년이 뒤에도 우리는 그 작품 하나도, 한 거정도, 한 글자 하나를 빼지 않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그런 문자적인 또 문학의 이점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문학의 어떤 가치 때문에 또 버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학이 그만치 어떤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문학은 이제 나무에게 비교하기도 하죠. 나무는 나무 특성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나무를 이제 생각이 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무는 꽃을 펴준다. 그거는 나무가 어떤 다른 나무를 위해서 꽃을 펴준다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을 위해서 해준다. 꽃을 펴준다. 우리가 외로울 때 꽃 같은 위안도 느끼지 않습니까? 또 향기로움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향기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나무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땀 흘릴 때 쉬어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나무는 우리가 필요치 않은 탄산가스, 우리에게 해가 된 탄산가스 들여 마셔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내뿜는 나무 특성이거든요. 인간에게 하나도 해롭지 않고 인간이 이렇게만 하는 게 나무거든요. 그 나무 얘기는 인간은 문학을 나무에게 어떤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시인이 노벨상도 전에 후보도 올라가고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다르시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문예는 어둠에서 빛을 캐내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분이 한번 한국에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빛을 캐낸다. 그 어둠에서 빛을 캐낸다. 그 빛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지금 여기 형광등처럼 어두째 하나에 비춰주는 빛. 이런 빛이 참 좋죠.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 빛 쪽에 함축된 여러 의미는 굉장히 많으라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향기로, 지혜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가장 필요한 이로운 것은 합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캐내는 존재다. 예. 그래서 어떤 그 문학이라는 것은 그 빛과 비유해서 어떤 그 위대한 그 작가의 위대함을 표시하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문학이 우리가 그 해볼 만한 그 가치가 그런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문학이 삶을 영위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계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문학이 가지는 그 어떤 사명감이 없이는 상당히 그 문학의 작가가 되고 작품을 쓰고 생애를 작품으로만 이게 작품 생활로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어떤 용기가 안 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어떤 모든 그 문학의 어떤 가치 같은 것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면 어떤 우리에게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이 더 어떤 축복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경제라든가 이런 쪽만 혹시 너무 지치나 후시라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마음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문학이 생애는 한 사람이 사는 것이 100년 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문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함없이 영원한 그런 문학을 더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문학의 생활, 앞으로 문학에 대한 어떤 각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그 연작식을 한 400편 정도 발표했어요. 동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문단위는 1972년도부터 문단 생활을 했는데, 1979년이죠. 11.5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한국문학이라는 월간지 잡지에 이제 편집을 맡고 있었는데, 동아일보사에서 시 한 편을 쏟아낼 청탁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아마 한 주에 한 번씩 시가 발표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1월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계엄령의 선포되면 다 그 모든 신문이나 잡지를 검열해 봤습니다. 근데 청탁을 했는데 시는 썼는데 다음에는 달라고는 얘기도 안 해요. 그 전화를 한번 해봤죠. 그 문화부장이 그때 최일남 선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를 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쓰셨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일주일 돼도 안 나와요. 시 계엄령 때문에 안 나오는가 보다 하고 받았는데, 그 시가 국장일날 그 시가 나왔어요. 발표가 됐는데, 그림은 그 사진인데, 추상화처럼 나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나무가 서 있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다 시를 실었는데, 그것도 신문 한판에 시를 실었는데, 그 시 제목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발표가 아니고, 이제 그 시가
그 시를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벌써 30년이 되는 얘기네. 그 시가 사람인데 우리는 싫어도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는 길은 바람이 불어 마음에 텅빈 깃대는 꼽고 어느 길인지 맴돌다가 우리는 집에서 머물게 돼요. 우리는 집에 가며 비틀거려요. 길 없어도 길을 가나 신발을 신고 풍선을 타고 더러는 자기 몸에 돌을 던지며 거역을 하고 지쳐서 찌꺼우면 재봉을 하고 그래보지만 어둠에서 꽃피운 꽃잎들처럼 광산을 채굴한 광부들처럼 제 몸을 일으키는 풀잎은 없고 제 몸에 길을 닦는 나그네 없어 밀려오나니 우리는 싫어도 집으로 가요. 집에는 옛부터 흘러온 냇물 물가인 마음 일은 꿈만 맴돌고 우리는 이 집에서 머물게 돼요. 금붕어처럼 이런 시거든요. 근데 그 이문구 씨는 이 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문구 씨 얘기가 그렇습니다. 시에는 한무식이지만 가령 중생에 대한 조사였죠. 조사로 읽을 경우 이에서 더할 나위가 없는 가락으로 읽힌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로 어떤 이렇게 비유해서 썼는데 그 시를 그 시가 이제 사람이라는 시인데 그 시가 저희 첫 번째 시입니다. 사람이라는 시인데 이제 저는 이제 저 문학지 그 어느 간지 있다 보니까 이제 문인들 많이 접촉을 가졌는데 그 사람 계속 좀 써봐라, 그 연장을 써봐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번 듣다가 저도 마음이 이게 사람이 사람 얘기 쓰는 거지 누구 짐승 얘기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문학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자유를 빗대서 의인화시키든 어찌든 결국은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일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얘기니까 이게 써봐야 되겠다. 뭐 어떤 분은 인간은 좀 이렇게 한문 쓰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 우리말 순전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순번도 없이 번호도 없이 사람 해가지고 뭐 동아일보도 조선일보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읽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첫 번에 무슨 내용이 시작되지? 그럼 어쩌면 어디 발표는 이게 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안 되겠다. 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잡지 신문학이라는 연대 연재도 가지고 가는데 번호를 먹였어요. 그래서 아마 한 300몇 개가 됐고 나중에 그 시집으로 몇 권 되고 사람 시집으로만 낸 것이 4권이 돼요. 4권이 되고 지금도 이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냐면 이 사람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설정하니까 정말 간단한지 알았더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줄 몰랐어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이제 내가 능담하는 사람은 이제 끝나지만 이게 정리가 어떤 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뭐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천탄하는 것처럼 사람도 모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고 못하는 유진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쓰고 있고 시집이 지금 이제 어디서 내준다 해서 지금 2권 정도 좀 가지고 지금 분량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쓰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쓰면서 가장 이렇게 크게 느끼는 게 되는 것이 뭐냐면 순전이라는 게 느껴져요. 순전. 저는 이제 프랑스에 가면 노트르다무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빅토르 후고가 노트르다무 성당에 담벼락에 써있던 숙명이라는 글자를 보고서 노트르다무 꼭추를 썼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낙서로 누군가 숙명이라고 써놨는데 작가는 숙명이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보지 않았다. 얼마나 자기들 숙명적으로 알았기에 생각했는데
그 닥터를 숙명이라고 써놨냐 생각 때문에 이제 뭐 그분이야 그런 생각 제 생각하고 일치하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숙명에 대해서 크게 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숙명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게 그 고추 이제 그 뭐 영화도 되고 뭐 소설도 되고 번역도 되고 다 하시고 그런 어떤 숙명적인 인간을 이제 그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 노트담 꽃주고 원어는 아마 그 프랑스도 파리인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숙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이 어떤 것에 그 어떤 사물과 만나도 이게 사람과를 만나도 어떤 그 숙명적인 것이 다 요소가 있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숙명이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숙명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도 뭐 하나 결정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숙명이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을 살기 위해서 어떤 자연이 형성됐다 할 적에 자연도 그것도 숙명이다. 제가 얼마나 숙명을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느 날 목련은 봄에 일찍 피는 나무들은 거기가 나무 잎을 피우기 위해서 꽃을 핍니다. 그 다음에 꽃이 지면서 잎이 피워요. 일찍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뭡니까 목련을 보고 나서 제가 아주 숙명이라는 어떤 시를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숙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목련이 화려하게 피어요. 정말 삶도 저렇게 인간의 삶도 저렇게 화려하게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도로 이 꽃잎도 크게 해서 번거로지면서 아주 화려하게 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막 우수수 썰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숙명이라는 제가 시를 쓰고 있는데 그걸 은화시켜서 이제 읽을 필요도 있는데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숙명. 속세의 길목에 반질거리던 얼음판 깨어지고 이건 겨울이 지나는 겁니다. 속세의 길목에 반질거리던 얼음판 깨어지고 잠겨진 문틈으로 따스한 바람 솔솔 스며들 무렵 이게 이제 봄으로 오는 과정이죠. 몸 가릴 잎새 하나 없이 울퉁불퉁 몸뚱이에 돋은 가지마다 그 가지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가지마다 소름이 끼치도록 주먹을 불끈 치고 이게 이제 나무 귀에 안 들리게 큰 소리 치며 목련꽃 한 그루 활짝 피었다. 이게 천년입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몸 씻고 화장하고 이건 수상합니다. 그렁그렁 눈물 같은 이슬 머금은 꽃잎들 마주친 사람마다 감격하여 가슴이 휑하게 뚫린다. 내가 봤을지 봤지만 그러나 쏜살같이 나르는 세월호 잣대로 보면 한치도 안 되는 몹쓸 차투리 세월의 그 어떤 차투리죠. 그 한 자락 붙잡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늘 땅 무너지고 재앙이 들끓는 이곳에서 무엇을 꿈꾸려고 서둘러 나섰다가 오고 가는 세월의 틈새입니다. 혹은 그늘진 뜰하게 가엾이 떨어져 누워 뜰하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뜰하게요. 눈 감고 가슴 속에 꿈을 묻는다. 가느니여 짓밟아라. 오느니여 팽개쳐버려라. 내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니 나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이거는 지금 나는 죽었죠? 거기다 한마디 더 너는 죽었다. 이게 이제 내 숙명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뭐 이렇게 금방 제가 금방 이해가 가죠?
추운 겨울 얼음판 깨지고 그 잠겨진 문틈 사이로 그 솔솔 따스한 발 솔솔 스멀들 부르면 봄입니다. 봄 가지를 잎새 하나 없이 우퉁부퉁 몸뚱이 돋은 그 가지 소름빛이 들어 주먹을 푹 끈치고 나무 귀에 안 들리게 큰 소리 치면서 목련꽃 하나 펄쩍 떨어졌는 피었는데 남보다 일찍 일어나 몸 씻고 화장하고 그런 거야. 눈물 같은 이선 먹으면 꽃잎들 마주친 사마라 감격하여 가슴이 팡 뚫리도록 그렇게 그냥 쏜살같이 나르는 세월의 잣대 보면 한치도 안 되는 자투리란 말이에요. 그 한때나 붙잡고 무엇을 얻어르고 하늘땅 무너지고 재앙이 들끓는 이곳에서 무엇을 꿈꾸는 서둘러 나섰다가 오가는 세월의 틈새 혹은 그늘진 뜰하게 가엾이 떨어져도 눈 감고 가슴 속에 꿈을 묻는다. 가는 일 짓밟아러 오는 일은 풍개쳐버리라. 내일은 흔적조차 사라지리. 나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이것이 어떤 숙명. 그러면 사람이 작가도 그렇습니다. 작품을 쓰면 어떤 작품 속에는 어떤 숙명적인 인간이 그러지요. 그 숙명적인 인간, 숙명적인 일이 없이는 그것이 이제 형성되기가 상당히 갑자기 감동 주기가 힘들죠. 그냥 오고 가는 힘만 있으면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는 어떤 숙명적인 인간으로 이제 그려진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 사람 시를 쭉 써오면서 이런 어떤 숙명적인, 나도 내가 작품 쓰는 것도 숙명적이고, 무엇을 찾는 것도 숙명적인 걸 찾고, 그래서 이제 작품을 이렇게 형상화, 활용을 노력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문학은 과연 무엇이다. 그냥 쉽게 무슨 사전을 보면 자연과학, 정치학, 법률학, 경제학 등의 학문 이외의 학문을 통틀어내는 말. 그럼 정서와 사상을 상상의 힘을 들여서 문자로 나타내는 예술, 그 작품, 가령 시를 갖다 자기의 정신 생활이나 자연 또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서 느낀 감동이나 생각을 운율을 지닌 간결 언어로 나타내는 문학한 형태. 소설 같은 작가가 경험이나 구성한 사건 속의 진리와 인생의 미를 형상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어떤 독자를 감동시키는 창조적 문학은 한 형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사전적인 말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가 그 의미에서 문학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또 어떻게 문학을 하고 또는 문학을 읽고 또는 그 문학을 하여금 어떤 삶의 어떤 지혜를 터득하고 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참고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국의 고전을 보면 연희도를 보면 이제 시에는 문학이도 그렇죠. 시를 갖다 예를 들어서 했는데 어떤 이치가 높은 경지가 있고 뜻이 높은 경지, 상상이 높은 경지, 자연스러움이 어떤 높은 경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시를 이루는 요소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우리 오모 교수께서는 김수영 일기에서 보면 오모 교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푸가 한 말을 인용해서 그랬어요. 문학이라는 것은 당대의 극한 상황을 표출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윤문주라든가 이륙사라든가 이런 걸 얘기 들으면서 그 극한 상황이 문학을 하고 표출됐다 하는 얘기를 이제 썼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극환상이나 어떤 숙명적인 얘기죠. 극환상을 배출한다. 뭐 연동주, 미륵사 참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하죠. 그러면 작년인가 금년이 돌아가셨나요? 그 박혜민 씨도 그 토지 그것도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극환상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우리 정말 죄 없이 순환을 당하는 민족적인 어떤 극환상을. 근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문학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극환상은 있습니다. 그것이 숙명적인 요소인데 중요한 것은 문학에 제가 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현실이 현실에서만 그냥 얘기한다면 그건 논픽션이나 그냥 어떤 수기가 될 수가 있죠. 어떤 극환상적인 요소에 현실에서 없는 이면적인 현실에서도 있을 법하지만 사실은 없었던 이면적인 얘기들이 그 상상의 세계가 계속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형태, 창의성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낯설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있을 법하고 이미 있었던 것은 어떤 모방일 수가 있죠. 조지현 선생은 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학은 모방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제2의 자연이다. 제2의 자연. 새로 창작된 제2의 자연입니다. 근데 문학이 그냥 있었던 얘기, 흔히 있었던 얘기, 들었던 얘기, 그걸로만 하면 어떤 이미 있었던 얘기가 돼버리니까 어떤 모방적인 요소가 있지만 거기다가 어떤 창의성을 부여해서 그게 없다 보면 그것이 어떤 새로움을 어떤 창의성의 어떤 새로운 낯설기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어떤 새로운 어떤 문학 작품으로 이제 창출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문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능한 여기서 문의를 어떤 물어본 얘기를 좀 받아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시간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문학을 듣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정의도 하고 남의 어떤 협학들을 많은 의미에서 했는데, 문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 문학이라는 건 학문이라고 안 쓴 사람도 있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그건 학문이라는 거예요.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 다 했는데, 수학과 과학만 뺐어요. 근데 나는 수학과 과학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거기서 수치를 내주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크게 창의성을 하면 그 속에, 수학적인 요소, 과학적인 요소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삼남한성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어떤 문학이란 건 인간을 탐구하는 분야야. 어떤 인간, 자연 모든 그것을 요소로 다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만큼 광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이게 체계적으로 얘기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이렇게 무성하게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고요. 어떤 이렇게 좋은 만남이 저는 그냥 결실은 얘기를 못했지만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균 이사장님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문단 이야기, 우리 문학사의 행복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문학 이야기까지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슴에 이렇게 남는 말은 좋은 작품을 발견했을 때 찢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곱씹어보고 그렇게 시공부를 하는 거다. 문학을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상당히 가슴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김용민 이사장님 사진 찍을 기회도 없을 겁니다.